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고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또 사회 나가서도 뭐 몇 번에 걸쳐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군주론이라는 책인데 선생님도 이 책을 뭐 대학 다닐 동안에는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워서 이게 뭐 그때는 이 책 자체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연구자들이 군주론에 대한 어떤 악평, 뭡니까 뱀 같은 지혜, 무슨 뭐 늑대 같은, 뭐 여우 같은, 호랑이 같은, 뭐 이런 좋지 않은 그죠? 이야기만 군주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영어 단어 중에 여러분들 SS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이 군주론을 쓴 사람이 마키아벨리인데, 그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좋지 않은, 그야말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모든 뭡니까 그것을 동원하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선생님이 가리키는 입장이 되고 고전에 대한 그런 가치의 중요성을 조금씩 더 인식하면서 이 책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키아벨리 이 책을 쓴 사람도 상당히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도 이제 요 강재인 선생이라는 김경희 강재인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한 책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주론에 대한 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있어요. 번역해가지고 있는데 여러 책들을 다 접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선생님 들고 있는 이 책이 가장 그래도 읽기에 편하고 주석을 달아놓고 일반적으로 평이한 그런 책입니다. 까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이 책 사기 싫으면 다른 책 사가지고 봐도 돼요. 봐도 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군주론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2주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한 일주에 대한 것은 첫 번째 강의는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마키아벨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 또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이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라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를 보다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강의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강의는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제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지루할 것 같지만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알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일명 이야기하는 월급 봉투를 언제 처음 받았느냐, 38살에 처음 받았어요. 교수가 늦게 됐죠.
근데 이제 그 교수가 물론 전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수가 되려고 하는 그 한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따고 한 10년 동안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죠. 뭐 결혼하고 얘기 있고 뭐 가정도 꾸려야 되고 호구직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아마. 근데 그때 선생님이 느꼈던 그런 감정,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쓰게 될 때의 그 디테일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아마 너무너무 닮았다. 그래서 이 호감이 많이 가고 마키아벨리에게 뭡니까? 받은 것은 없지만, 물론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받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 강의를 듣고 이 군주론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키아벨리와 관계되는 이런 책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뭐 농담, 그 알프스를 처음 넘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니발이라는 친구예요. 하니발. 오늘 우리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가장 많이 언급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 오늘날 이탈리아입니다. 그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이고 이렇게 뭡니까? 스페인 반도, 아프리카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남쪽이 큰 섬, 이 시칠리아라는 섬이에요. 시칠리아. 주로 이제 마피아들이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죠. 여기도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큰 섬이 있어요. 이게 사르디니아. 가장 뭡니까? 장수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섬인데, 여기에 코르시카라는 나폴레옹이 태어났던, 당시 나폴레옹이 태어났던 이 코르시카는 이탈리아의 땅이지만은 당시는 프랑스 땅이었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인이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키아벨리의 고향은 이쪽에 있는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피렌체의 다른 말은 플로렌스라는 말이죠. 라틴어로 플로렌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카이사르가 당시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 그 다음에 영국, 그죠? 이 갈리아 지방, 오늘날 프랑스죠. 갈리아 지방을 원정하러 가다가 이 알프스 산맥 남쪽에 있는 산 남쪽에 있는 피렌체, 플로렌스를 잠깐 들려요. 그때는 피렌체라는 이름도 없었죠. 근데 너무너무 꽃들이, 오늘날도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잠깐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꽃이 희둥그레져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군 원정이지만 시저가, 카이사르가 여기에서 하룻밤 묵는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다가 여기다 하룻밤 숙소를 정해서 먹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꽃의 도시 피렌체라는 말을 해줍니다. 자, 어쨌든 그 시저가 있기 전에 이 로마라는 도시 국가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국가였던 이 로마가 나갈 수 있는 건 해양밖에 없었어요. 바다, 지중해 바다. 그런데 당시 지중해는 이쪽에 있는 오늘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튀니지 지방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카르타고인들이 누구냐면 동지중해의 이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을 영어로 푸닉이라고 하죠. 포에니라는 말. 그래서 이 본국은 페니키아인들은 해양술이 뛰어나서 본국은 망했지만은
뭡니까 식민지들은 번성했어요. 그런 식민지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였고 로마 오늘날 우리 나중에 많이 언급되겠지만 오늘날 나폴리죠. 여러분들 폼페이 최후의 날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는 요 곳인데 당시에는 나폴리 공화국이라고 이 전체 뭡니까 마키아벨리가 있을 때 15세기 때는 이 전체가 나폴리였습니다. 오늘 도시 하나가 나폴리예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오늘날은 경제적인 게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2, 3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좀 우리가 여러분들 이탈리아 깐초네입니까 쌍소입니까 모르겠지만은 도라오라 소렌티노라는 아주 대단한 그런 뭡니까 도시들고 여기에 가니까 뭐가 유명하냐면은 소렌티노의 레몬 있죠 레몬. 여러분들 레몬 압니까 레몬? 레몬 맛있어요. 벌써 입에 침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레몬 커봤자 뭐 중국만 애기 중국만 하죠. 근데 야 소렌토의 레몬이 많아. 선생님 머리만 정말 이만해요. 와, 대단합니다. 근데 온 도시가 노래. 정말 아름다운 도시. 자 어쨌든 로마가 지중해로 들어오니까 이 식민지 국가였던 카르타고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실리 섬을 놓고 처음에는 써왔습니다. 일명 푸에니 전쟁이라고 푸니워는 100년간에 걸쳐서 3차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시실리 섬 쟁탈전, 두 번째는 여기에 대명장 바로 하니발이죠. 하니발이 이번에는 이 스페인 반도, 이 아프리카의 스페인 반도를 거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그때 이제 알프스를 처음 넘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알프스를 넘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이거나 말거나인데 바로 뭡니까? 마주나시예요. 나폴레옹이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풍양조씨예요. 조세피. 나폴레옹 조세피이죠. 옆에 있는 유명한 그림은 나폴레옹이 자기 부인한테 황제관을 씌워주는 이런 아주 오늘날 여러분들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많은데 조금 야한 이야기라서 해줄 수가 없고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이발소에 가면요 이발소 뒤에 붙어 있는 그림 중에 하나 이게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리는데 나폴레옹이 원래 좀 짭짤막해요. 짭짤막한데 여기서 아주 롱다리로 멋있게 그렸어요. 말도 아주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선생님이 해석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하다가 내가 여기 가봤자 뭐 하겠어. 리턴백 파리로 돌아가서 황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가 되죠. 뭐 그런 폼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군인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당나귀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당나귀. 근데 그걸 루벤스가 나폴레옹에게 아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멋있게 그림을 그려서 바친 내용입니다. 자, 알프스를 세 번째로 넘은 사람, 물론 시대적으로 나폴레옹이 훨씬 뒤에 사람이에요. 바로 마키아벨리. 이게 마키아벨리가 겉으로 좋아했던 입고 평생 하여튼 29살부터 44살까지 입었던 관복입니다. 우리 이 군주론을 쓸 때도 낮에는 자기 고향 산타안드레아 산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산장이 말이 산장이지 시골집이에요. 시골집에 들어가서 낮에는 술꾼들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밤에는 목욕 재개를 하고 바로 이 간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책을 써요. 이 책을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왜 만들어지는가 이야기 드릴게요. 뒤에 나오는 그림은 바로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피렌체의 도시 광경입니다. 피렌체 도시 광경이고 처음에는 이 사람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신분에 있어서 이제 귀족이라는 거죠. 귀족이 이제 공후 백자남 이렇게 요거에 들어가는 애들이 귀족이죠. 근데 이 마키아벨리 집안은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귀족 출신이 아니고 일종의 중인이었습니다. 중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뭐 했냐면은 공증인이었어요. 공증인. 그러니까 오늘날 말 같으면 큰 의미의 변호사하고 요거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거랑 같이 이제 일을 집에서 같이 했던 게 바로 인쇄소를 했습니다. 이 인쇄소는 오늘처럼 뭐 이렇게 인쇄를 뭡니까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필사본 그죠? 필사본을 했죠. 그래서 고전 책들, 아리스토, 플라톤, 그다음에 로마사, 리비우스의 그런 로마사 이런 책들을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이걸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필사본을 적어서 제본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을 갖다 주면서 이 아버지가 한 권을 더 만들어요. 아버지가 아마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 그런 한 권을 만든 것이 마키아벨리 집에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재가 있었는데 마키아벨리는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요. 오늘날 말 같으면 그 당시 피렌체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피렌체 대학이 있었고 그 이웃에 볼로냐 대학 아주 위대한 대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피렌체가 관리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그 피사라는 오늘날 피사의 사탑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거기에 피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도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단지 가정교육을 조금 하다가 어느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 가고 대학에는 한 청강생으로 조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키아벨리는 그 아버지의 덕이라고 하겠죠. 집에 그 인쇄소를 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이 책을 어느 집에 갖다 주라 이렇게 이제 갖다 주면서도 책을 읽어보고 또 집에 오면 책이 있고 아마 그런 환경들이 마키아벨리가 성장하는 환경들이 책하고 관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거에 대한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해서 르네상스의 그런 휴머니즘적인 인간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역사적인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가, 뭐 뚜렷한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아버지의 언덕이 있었을 거다. 어쨌든 그렇게 29살까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29세 때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야말로 여러분들 요즘 하는 말로 아빠 찬스로, 그죠? 아빠 찬스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청와대,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백악관, 여기에 정부기관에 뭡니까? 뭐 말하자면 2등수 기관, 1등수 기관은 있고 2등수 기관으로 그것도 임시직으로 들어갑니다. 임시직으로. 아버지의 언덕으로 들어가요. 이제 소위 말해서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이 마키아벨리가 국가 공무원을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별 였다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대단했죠. 왜냐? 그런 과거에 대한 지식들, 또 역사적인 가치관, 이런 디테일한, 정말 마키아벨리는 디테일한 친구인데 이런 그런 지식과 능력들이 뭡니까? 피렌체라는 이탈리아에 통일되지 않은 도시국가 피렌체에 그 많은 산적한 일들을 해서
해결하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요 그림이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해서 29살에 그 국가 소위 말해서 2등 서기관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이 이탈리아 반도 여러 개 그 도시 국가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다른 나라 뭐 스페인이나 이쪽에 신성 로마 제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통일 국가 대비해 이탈리아는 여러 개 도시 국가로 나눠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마키아벨리 역할이 커졌죠. 커져다가 결국은 외세의 침략, 프랑스의 침략으로 뭡니까 공화국, 그러니까 그 공화국이라는 여러분들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 자, 왕정, 공화정, 그죠? 왕정이고 공화정이에요. 네? 우리도 조선시대 때는 왕정이고 해방 후에 우리는 공화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이 왕정은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피렌체는 메디치 집안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디치 집안이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쫓겨나요. 쫓겨나고 메디치 집안이 공화국이 뭡니까 피렌체 공화국이 형성됩니다. 이 공화국이 형성될 때 공화국의 2등 서기관으로 29살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00 이게 29살이 몇 년도 가면은 1498년입니다. 98년이고 15년 후에 14년 후에요. 15년 후에 1512년에 이 스페인의 통일왕국을 이룬 스페인의 왕이 당시 페르난도와 이사벨인데 또 피렌체를 침공해요. 침공하면서 이 메디치 집안, 쫓겨났던 메디치 집안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당연히 공화국에서 일을 했던 마키아벨리나 공화국에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잘렸겠죠. 잘립니다. 그때 마키아벨리 나이가 43살입니다. 43살. 그동안에 결혼도 했고 자식 새끼가 5명이에요. 지 와이프, 지까지 7명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여러분들 43세에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또 그 반메디치 음모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잡혀서 거기에 연루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마키아벨리만 살아남아요. 왜? 자기가 끝까지 부인하고 자기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때마침 메디치 집안의 한 사람 바로 대로렌조의 둘째 아들인데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돼요. 교황이 돼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대신에 10년치 봉급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피렌체에 못 살고 시골로 내려가서 산장에서 6개월간 그렇게 정말 엉망으로 살다가 이 책을 써서 메디치 집안의 군주에게 이걸 바치면은 나를 다시 써주지 않을까, 능력과 자질이 있는 나를 다시 써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휙 집어 던져버리죠. 결국은 마키아벨리는 실망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피렌체의 귀족 젊은이들이 오르첼리와 젊은 거기에서 포럼을 하나 열어요. 포럼을 열어서 공화국의 중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마키아벨리가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가 그 젊은이들하고 토론했던, 이야기했던 자기의 생각들을 이 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로마사 논고인데, 로마사 논고라는 것은 왜 로마사냐? 저거는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공화정신이에요. 로마는 군주냐 공화정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걸 놓고 후세의 연구자들이
마키아벨리가 공화주의자냐 마키아벨리가 군주주의자냐 라는 것을 판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자도 아니고 공화론자도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정말 뭐라 그럴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급급했고 공화정이든 군주제든 자기의 조국인 피렌체가 부국강병을 형성해서 군주가 되든 공화정이 되든 잘해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우리가 이웃 나라들 신성 로마 제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같이 강성한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연구 서적들을 보면 논문들을 보면은 마키아벨리를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데서 오는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군주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시대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오늘날 그 미켈란젤로 그 피렌체의 그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피렌체의 역사는 메디치가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메디치가의 최고의 슈퍼맨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렌조라는 데로렌조예요. 로렌조라는 사람인데 이 로렌조가 그야말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의 역할, 휴머니즘의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가난하고 아주 그 가난했지만 재능이 뛰어났던 12살의 어린애를 발견한 게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조각가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로렌조의 양자로 만들고 그 미켈란젤로의 모든 것을 구원을 해줘요. 반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로렌조가 연금이나 소위 말해서 장학금이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뭐 어떤 그 추천서 같은 것도 써주지 않아요.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2%가 부족해요. 모든 것은 잘하는데 이 로렌조가 볼 때 쟤는 좀 이상해. 마무리를 못 지어.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미켈란젤로 오늘 피렌체가 미켈란젤로 언덕이 있어요. 그 공원 미켈란젤로의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본 피렌체 시내입니다. 바로 그 도모 형성된 도모 대성당 저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옆에 이제 이게 관청이에요. 이 관청에서 마키아벨리가 14년간 임시직으로 공무원 역할을 했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읽었고 자기가 57살 돼서 죽는데 죽을 때까지도 다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군주론이나 로마사 논거나 이런 책을 쓰면서도 자기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국은 이거 뭐 행정 관료였는데 작가로 변하는 거죠. 창조적인 작가로. 자, 43살에 쫓겨나서 국가에 벌금도 내고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시골 마을 산타안드레아 마키아벨리 집입니다. 산장이라고 했으면 집이에요. 뭐 당시 포도주, 소, 젖도 짜서 팔고 그리고 당시에는 집에서 이 닭을 이탈리아는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오늘날도 이탈리아 가보세요. 닭에 대한 그 요리들이 다양합니다. 닭을 많이 키워서 팔았죠. 그래서 포도주도 만들고 닭도 키워서 팔고 달걀도 팔고 뭐 해서 호구지책은 시골에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그 후손이 참 재밌습니다. 마키아벨리 후손이 자기 마키아벨리 그 조상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마키아벨리라는 그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 여러분들 최고 비싼 게 얼마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본 그 최고 비싼 거는 3,500만 원짜리를 봤습니다. 350이 아니고 3,500만 원짜리 포도주를 봤습니다. 봤는데 요 마키아벨리 상표가 붙은 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최고 비싼 거는 한 20-30만 원 합니다. 하고 싼 거는 2만 원에서 한 3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기가 찬 걸 발견했어요. 바로 뭐냐? 이 레벨이죠. 레벨. 그죠? 마키아벨리 술의 그 레벨이 바로 뭐냐면 닭이에요. 닭. 예. 그리고 오늘날 이 산탄드레아의 그 길거리에 가면은 이정표가 있죠. 닭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주 참 그 후손이 재미있는 포도주와 닭입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가서 산탄드레아라는 것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군주론의 지필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 14세기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대전환을 맞는 시기였죠. 그러한 것들은 또 피렌체가 문화의 도시 피렌체, 힘의 도시 피렌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화나 힘이라는 것은 돈이죠. 돈이 결국은 이탈리아에는 많았습니다. 왜냐? 바로 그 메디치 집안의 그 경영, 바로 그 은행업이죠. 은행업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만들 가능하게 해서 신의 힘은 인간의 힘을 제어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이 인간의 본성을 해방시켰어요. 성욕, 물욕, 무리생활, 어떤 정치활동이죠. 권력력, 이런 것들. 그래서 보카치오, 데카메론, 그죠? 아주 그 성적으로 해방되는 또 뭡니까? 메디치가의 은행, 돈을 버는 이런 것들. 마키아벨리의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해방시키고 중세 때는 그걸 가능한 업무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오픈되는 그것이 본질인 그런 시대. 자, 메디치가의 원조입니다. 조반니라는 친구가 할아버지가 제일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 코시모,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 그 다음 피에르, 선생님 옆에 경성 관용 이렇게 해놨는데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로렌조입니다. 로렌조. 1397년에 조반니 제1대예요. 메디치. 조반니 디비치의 고향 피렌체에서 메디치 은행을 시작합니다. 당시 업계 상위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기 삼촌 비에리가 있었는데 그 삼촌으로부터 배운 것이 의리, 신용, 비밀입니다. 오늘날 스위스 은행의 핵심은 뭡니까? 비밀이죠. 스위스 은행 창고, 비밀. 그것은 메디치 은행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중세 최고의 고객인 교황이 주군의 은행이 돼야 된다라고 자기 삼촌 비에리가 조반니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때마침 나폴리, 아까 이탈리아 이렇게 이 나폴리, 그죠? 나폴리 공화국의 나폴리의 출신이 해적 출신이에요. 발다사레 코사라는 친구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가 교황이 되고 싶어요. 근데 교황은 대학을 나와야 돼. 볼로냐 대학에 가짜 법학학위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업계 1위나 2위에게 이야기하면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닙니까? 3위의 그 메디치 집안에다가 추기경들, 교황을 뽑는 사람들이죠. 매입을 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했어요. 12,000%, 약 20억 원입니다. 20억을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고민했겠죠. 그러나 교황청을 주군의 은행으로 잡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8년간에 지나고 나니까 1410년에 그 발다사레 코사가 요하네스 23세로 교황이 돼요. 교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은행이 바뀌겠죠.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분열,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교황이 4명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당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신성 로마, 이탈리아 국부의 오늘날은 독일 지방, 오스트리아 독일 지방. 새로운 황제 교황 마르티누스 5세를 임명하게 되고, 요한에서는 기존의 교황은 하이델베르크 성에 폐위돼서 유폐가 됐습니다. 자, 죽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내거나. 그래서 벌금이 35,000프로, 약 70억 원입니다. 돈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 다시 메디치 집안에 손을 벌렸겠죠. 이 메디치 집안 손을 벌리니까 피에리가 조반니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구해주게 돼서 피렌체에 거처를 마련해줘요. 바로 아까 보여줬던 두오모 대성당에 고금방의 하숙집을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노후를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죽어요. 죽어서 두오모 대성당 밑에 그 무덤을 교황의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자,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의리, 신용, 비밀을 지키는 이 메디치 은행이야말로 많은 중세의 돈을 벌, 당시는 뭡니까? 오늘날처럼 은행이라고 해서 순수한 은행이 아니고 당시는 고리대금이에요. 고리대금이고 이 중세의 소위 말해 잉여 자본을 가지는 것은 중세까지는 교회에서 죄라 그랬죠. 죄악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이 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오픈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뭐요?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 비밀을 지키면서 의리를 지킨 이 메디치 집안의 은행을 본 거예요. 수많은 그런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메디치 집안의 은행에 투자를 합니다. 죽으려 은행으로. 그래서 메디치 집안, 피렌체가 더불어 발전하죠. 1513년에 세월이 쭉 지나서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 메디치 집안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지 아까. 그 레오 10세, 조반니 디 메디치, 바로 그 로렌조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라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을 해서 그리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한에서 23세, 즉 발다사리 포사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70억 원이나 투자해서 그렇게 도움을 줘요. 죽을 때 그 임종 선물로 뭐냐면 세례소 요한의 손가락을 줘요. 이제 요런 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 예수가 태어나기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70년 전에 세례를 주고 이런 뭡니까 그 강가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저 뒤에 온다. 이런 세례요한의 손가락,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방부 처리가 돼가지고 교황청에 있었던 거죠. 그걸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주고 당신이야말로 메디치 집안이야말로 이 음흉한 중세의 천년의 시대를 바꿀 사람이다. 이런 그 의미를 가졌던 거죠. 그걸 이제 당시 교황이 됐던 메디치 집안의 사람이 최고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고 그걸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메디치 집안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죠. 처음에 조반니, 코시모, 피에르, 그 다음 로렌조. 이 로렌조는 할아버지, 아버지, 정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야말로 행운의 사람이었어요.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키아벨리나 선생님이나 행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권력, 그죠? 권력 더하기 뭐예요? 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로렌조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의 그 왕의 신분, 참주지만 왕의 신분도 가지고 있죠. 권력이 있죠. 그 다음 은행이라는 돈도 있죠. 그 다음 또 그 중세를 지배하는 최고의 산업이 뭐냐면 제조업인데 모피업인데 모피업도 독점을 했어요. 모피업. 그 다음에 이제 모피를 하려면 물을 들여야 돼요. 이 물을. 그래서 백반. 여러분들은 봉선을 물 들이는 거 알죠? 이 백반 산업도 이 세 가지에서 바로 캐시카우. 언제라도 돈이 나오는 때아침에 되면 또 새로운 돈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대차 대조표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행운의 사나이, 은행은 모피업 백반산, 성공법칙. 그래서 성공법칙은 이런 거야. 이런 행운을 가지고 나오고 더하기 여기 능력이 있어요. 능력. 이 능력은 자질이고 리더십이죠. 그죠?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야망이 있어요. 야망. 이 로렌조는 행운을 가지고 나와서 능력과 야망은 자동으로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행운에 너무 자만했습니다. 결국은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저 논리에 의해서 로렌조 이후에 메디치 집안이 기울어져 갑니다. 자, 그림이에요. 바로 조반니 제일 처음에, 그리고 발다사레 코사라는 해적 출신이죠. 오늘 피렌체의 도시고, 이게 이제 교황이 이 친구가 선물했던 이 사람에게 선물했던 세례 요한의 손발입니다. 그 정손자 로렌조, 대로렌조예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지만 행운을 가지고 나왔죠. 그 행운 때문에 너무 무관심이고 그 대차 대조표를 밑에 애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게 되는. 그리고 이제 메디치 집안이 뭡니까 이렇게 몰락해가는 그런 사람. 이 로렌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레오 10세, 조반니 레오 10세인데 레오 10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에게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식 화단에 또 속하거나 또 교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시간 강사였죠. 이 시간 강사인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어떻게 보면 가정사죠. 이게 공적인 거지만 가정사의 메디치 집안의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참 묘하게 생긴 건데 바로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피렌체 최고의 그림, 이탈리아의 국보로 되어 있죠. 자, 정치 외교적 배경입니다. 피렌체 및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번영하고 있었죠. 통일되지 않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저쪽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밀라노, 물론 샤보이 공국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옆에 큰 도시국가 베니스, 영화를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이 베니스, 이게 아드리아예요. 아드리아고 바다 위에서 건물이 만들어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렌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교황청 로마. 그 다음 나폴리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도시 이렇게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교황령, 나폴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대신에 알프스 이북에는 통일 국가들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프랑스는 아주 강력한 국왕 샤를 8세, 스페인은 이사벨과 페르디난드. 당시 중세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4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쪽에는 오늘날 뭡니까? 바르셀로나가 주도인 아르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마드리드가 주도인 카스티아. 남부의 모든 여성들이 가고 싶은, 물론 남자도 가고 싶어요.
그 알람브라 궁전이 있는 뭡니까 그라나다 여기는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웃 국가인 포르투갈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어린 이사벨의 아버지가 이사벨만 놓고 일찍 죽습니다. 삼촌이 이사벨을 이 포르투갈의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이 이사벨이 도망을 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기타로 유명하죠. 세고비아 성으로 가서 거기에 칼을 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도망을 갑니다. 15살 때 바로 그 아르곤으로 도망을 가서 아르곤의 왕자 페르디난도와 결혼을 해서 자기를 왕따시킨 카스티아 왕국을 처단합니다. 처단하고 남쪽에 있는 그라나다도 점령하고 그래서 이 스페인 반도를 통일해요. 통일해서 그 통일해서 그 통일의 이데올로기가 가톨릭이었습니다. 이때 가톨릭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또 스페인 이슬람 애들이 많은 마녀 사냥을 당해서 영국과 네덜란드로 가게 되죠. 자, 신성 로마 제국 바로 이쪽에 신성 로마 제국에 당시 지금 은퇴해서 칼 5세 최고의 군주입니다. 칼 5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강대국에 휩싸였던 피렌체는 이탈리아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북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켜야 되겠죠. 그것은 뭡니까? 외교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키아벨리가 알프스를 몇 분에 걸쳐서 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메디치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조반니, 의리, 신용 비밀이죠. 아들 코시모, 그죠? 바로 겸손, 피에로, 관용을 용서할 줄. 그 아들 로렌조입니다. 로렌조 1세. 은행가 오피어 백반사로 아까 이야기했죠. 캐시카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행운의 사람입니다. 메디치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왜냐? 너무 그야말로 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그 음덕을 입고 그야말로 이런 그 소나무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소나무 밑에. 이 소나무 밑에서 크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행운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 능력과 자질에서 부족했다. 자, 조반니, 코시모 피에로, 로렌조죠. 로렌조의 동생이 누구냐면 줄리아노예요. 줄리아노인데 이 줄리아노와 로렌조가 자기 아버지 피에르가 그 왕으로 있을 때 그 피렌체의 메디치 집안과 자웅을 겨루는 파치라는 집안이 있어요. 그 파치 집안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1478년 반란을 일으켜서 이 두 남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대가 끊기니까 그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로렌조는 살아남습니다. 남고 줄리아노만 죽게 돼요. 네. 동생 줄리아노의 사망이 일어납니다. 이 동생 줄리아노는 누구냐? 모나리자. 여러분도 모나리자 그림 알죠? 모나리자의 애인이다. 자, 1480년에 인문학의 성취한 로렌조 아까 못생기네. 로렌조는 대차 대조표를 멀리합니다.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요. 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죠. 1492년 로렌조가 죽고 나서 유약한 아들 피에르입니다. 피에르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서 결국은 권력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줄리아노에게 넘어갑니다. 줄리아노. 너무나 문제예요. 자, 1494년에 프랑스죠. 샤를 8세가 피렌체를 공격하고 이 피에르는 죽은 게 아니고 로렌조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프랑스의 왕이 공격하니까 자체 군대가 없어요. 당시 이탈리아는 분리되어 있는 이탈리아는 돈만 있지 그 돈으로 시민군이 있는 게 아니라 용병을 샀어요. 당시에는 용병 쓰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용병 중에 가장 많이 용병을 했던 애들이 어디에? 스위스 애들이 있어요. 19세기까지 스위스 애들은
피 빨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자체 군대가 없는 피에르 2세, 자체 군대가 없었어요. 피렌체는. 피에르 2세는 항복하고 저 어디입니까? 영국으로 가나?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가고 이제 피렌체는 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 들어서는데 그 공화국이 완전한 공화국이 들어오기 전에 신정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미니카파 수도원 사브나롤라가 집권을 해요. 그래서 모든 정치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좋았죠. 응? 뭐 그야말로 이 메디치 집안의 그러한 너무 지나친 소비, 인문학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국민들이 사브나롤라의 도덕에 어떤 윤리에 심취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이 지나쳤어요. 사람들이 한번 자본의 맛을 보고 나면은 그 자본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게 벗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풍기를 단속하고 사회정화운동, 옷도 단속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말 같으면 연애도 못하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우리의 자유를 더 잡아먹네. 그렇게 해서 안정을 가져왔던 사브나롤라를 다시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브나롤라는 도덕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키아벨리가 깨닫습니다. 무력 없는 권력은 무용지급이다. 힘이 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브나롤라예요. 결국은 시민들한테 잡혀서 스트레파도라는 이렇게 여러분들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봤어요. 이게 보면은 취재에서 줄이기가 그러죠. 그죠? 그런 스트레파도의 힘을 받고 갑니다. 바로 아까 줄리아노 그 로렌조의 동생과 리자 아줌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두 사람은 친구예요. 그야말로 고추 친구입니다. 둘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지만은 줄리아노는 공부를 하러 갔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혼자 남은 리자 아줌마는 가난해서 자기 아버지가 부잣집에게 모피업을 하는 부잣집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집을 보내고 어느 날 이제 얘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유부녀지만 이렇게 좋아했어. 오늘날처럼 핸드폰 가지고 찍으면 되지만 당신은 그게 없는 거야. 결국 실질적으로 이 모나리자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조그만합니다. 선생님 얼굴만 해요. 진짜 조그만해요. 조금. 그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까치발을 하고 야단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시 인기 있었던 미켈란젤로나 또 라파엘로나 또 뭡니까 도나텔로나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있었어요. 화가들이 그네들은 다 교수고 이름이 나 있는 애들인데 걔한테 부탁할 수가 없어. 시간 강사, 시간 많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돈 좀 주고 내 애인 좀 그려줘. 서로가 처음에는 이걸 바꿔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끝까지 피렌체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결국은 이걸 다시 뺏어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그림은 프랑스에 있고 세계 최고의 고가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를 봅시다. 마키아벨리는 누구냐? 마키아벨리는 1469년 5월달에 탄생했습니다. 고향은 피렌체고 아버지는 베르나르도 공주이고 인세수입니다. 어머니 미세스 바죠. 시인이었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중산층이었습니다. 학연지원 결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교육은 7세 때 기초교육을 하고 이탈리아어, 라틴어를 했겠죠. 11세 때 출판을 잘했어요. 산수에 뛰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산수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산수를 못했어요. 산수만 잘했으면 내가 하버드 대학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학을 갔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1학년 때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 11 빼기 9.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10을 빌려와서 9를 빼면은 어떻게 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이래 생각했어. 10을 빌려왔으면 10을 갚아야지. 그래서 답이 항상 틀렸어.
근데 이 마키아벨리는 산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산수를. 이 출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하늘에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떠다닌다 그래요. 숫자 자체가 아주 대단합니다. 자, 12세 때 라틴을 읽을 줄 알았다 그러죠. 그 다음 고전에 대해서. 그래서 레오나르도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로마사나 이런 책들을 읽은 거겠죠. 그리고 피렌체 대학 청강생이었어. 아버지가 장소 애호가였습니다. 라틴 고전 주석을 달고 세기를 하고 제본을 하고 아들 마키아벨리한테 이거 누구 집 갖다 주라. 갖다 주고 나면 그 대가로 포도주 한 병씩 받아오고 그랬던 거예요. 독서를 통한 인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29살 때까지 아빠 찬스의 도움으로 29세 때 피렌체 공화국의 고위 관료가 돼요. 제2서기국의 서기장이 됩니다. 들어가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전쟁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발탁이 돼요. 1498년 한 달 전에 아까 얘기했던 사보나롤라가 몰락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국민들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시민들의 배반을 하고 거꾸로 매다는 구멍 스트레파도 찢어 죽이는 거예요. 돌 3개를 받고 죽습니다. 거기에서 마키아벨리 29살의 마키아벨리는 느낍니다. 힘이 없는 권력은 무용하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주론의 가장 기본이 그런 것들입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을 15년, 14년간 실질적으로 프랑스, 로마니아, 교황청 등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서 시민군, 즉 용병이 아니라 시민군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것들은 모든 마키아벨리의 뒤에 썼던 책들, 군주론이나 로마서는 핵심이 됩니다. 1503년에 체자르 보르자, 바로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인데 교황령의 왕이었습니다. 이 체자르 보르자가 무력으로 자기 시민군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악덕, 탐욕, 부도덕, 속임수, 거짓말로 권력을 잡습니다. 이때 체자르 보르자 궁정의 외교관을 해요. 그 체자르 보르자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죠. 보면서 이 군주론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주는 사소한 잘못에 사소한 비난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주는 사랑받기보다는 군주는 뭡니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색하다는 평가, 또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가장 체자르 보르자의 가장 악독한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기의 교황청의 한 도시의 대장입니다. 용병 대장 리메르 데 오르코 보르자의 오른팔이에요. 그 오른팔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어요.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이 리미로를 그 동네 광장에다가 목을 쳐서 목을 댕강 날려버리는 그 장면이 목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 팔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칸에 시민들을 안정시키는. 그 다음 시니갈리아 사건이 유명한데 영주와 용병들이 이 체자르 보르자를 반대해요. 반대해서 걔네들 처음에는 화해하자 이래서 이따가 시니갈리아로 부릅니다. 잔치를 벌여서 화해에 내 이제 왕 권력 내놓게 이렇게 하면서 화해의 제수제를 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자기 군대의 육성, 군주론과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버지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사망과 보르자의 몰락하는 것들을 봅니다. 당시 이제 체자르 보르자가 몰락하고 피렌체 공화국도 아까 보여줬던 사보나롤라가 몰락하고 아주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한 정의의 기수라는 무슨 소리냐면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피에로 소데리니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 밑에서
서기관, 서기장 일을 하는 거죠.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마키아벨리, 능력이 뛰어나고 정직한 마키아벨리를 이 소데리니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1512년에 그렇게 이제 국가공무원으로서 14년간 여러 가지 외교관으로서 일을 합니다. 하다가 스페인이 피렌체를 침공해요. 그 프랑스가 침공해서 메디치가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 공화국이 들어왔는데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뭡니까? 스페인, 아까 페르디난도와 이사벨이죠. 들어와서 메디치 가문을 복귀시켜서 피렌체 공화국에서 외교 일을 했던 마키아벨리도 해임됐습니다. 해고되고 추방되고 반메디치 음모에 그 다음에 의뢰가 돼서 체포, 고문, 벌금 10년치 월급을 내요. 43세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로렌조 1세의 둘째 아들 조반니죠. 아까 보여주신 교황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리게 했던 레오 10세가 잘못했던 사람들 대사면령을 내려요. 물론 완전히 연루됐던 사람을 사형시켜버렸습니다만 마키아벨리는 살아남습니다. 자, 43세의 마키아벨리는 궁핍하고 가족 7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돈도 친구들에게 벌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마천의 사기라는 거 아시죠? 이 사기도 마키아벨리처럼 비슷한 감옥에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장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읽은 책들, 역사적 지식, 그리고 14년간 외교적인 지식, 인간행위에 대한 지식을 당시 피렌체 군주에게 바치고 자신을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의미에서 바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을 써서 이 책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길이 없어요. 바칠 길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 공화국이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은 다 복귀가 됐어요. 다시 정부의 공무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뭡니까? 보세요. 같은 동료들은 유인됐어요. 리돌피, 비르질리오, 베트리. 이제 다 이렇게 마키아벨리 친구들인데 다 다시 복직이 돼요. 마키아벨리만 이제 복직이 안 된 거야. 복직이 안 됐는데 결국은 당시 베트리라는 친구가 이 교황청 아까 어디있죠? 이 레오 10세의 교황청의 피렌체 대사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걔한테 좀 메디치 집안에 좀 잘 이야기를 해서 나 좀 다시 쓰게 해줘. 내가 이 책을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테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전문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이런 겁니다. 시골에서 그야말로 별별 그 술집에서 무지랭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돈 따먹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에 붙어있는 곰팡이를 긁어내고 나를 향한 운명의 장난, 왜 나만 그렇게 됐을까? 응? 나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데 왜 나만 왕따를 당했을까? 분노를 터뜨리고 이처럼 내 자신을 짓밟은 것은 운명의 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아직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니. 내가 이렇게 아무 따나 보내는 것이 나를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를 언젠가는 부르겠지 이런 뜻이죠. 밤이 되면 이게 중요해요.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들어가기 전에 흙 같은
그것이 묻어있는 더러운 평상복을 벗어던지고 관복, 아까 봤죠? 관복으로 갈아입고 예절을 갖춘 다음 복장으로 몸을 정제한 다음에 옛사람들이 있는 서재겠죠.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네들의 영접을 받고 그네들이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네들과 수많은 대화를 이루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군주들에게, 특히 피렌체 메디치와 같은 그런 군주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벨트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좀 쓰게 해줘. 군주를 집필을 합니다. 고향 산탄드리아 산장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 이제 너무로 공장 레오 10세의 동생 로렌조의 셋째 아들에게 헌정을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죽어서 새로운 공장 로렌조의 그 손자예요. 로렌조 2세에게 헌정을 했어요. 이걸 이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갖다 주니까 그 로렌조 2세가 뭐라 그러냐, 하필하니 이거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러는 깜짝 놀란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헌정사예요. 헌정사.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해요. 군주의 사랑을 구하는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나 군주가 가장 기뻐한 것을 가지고 군주에게 접근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말, 무기, 금박, 보석, 기타 등등의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 또한 군주에게, 전하에게 복종의 표시로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가진 것 중에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 공부를 하면서 고대사에 대한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배운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지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식을 당신에게 한꺼번에 다 주니까 이걸 잘 읽고 나면은 당신은 이 피렌체를 성공적으로 끌고 나아가 이탈리아도 통일하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는 신분이 낮고 비천한 지위에 있는 자가 감히 군주의 통치를 논하고 그것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무례한 소행으로 여겨지지만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도를,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산이나 다른 높은 곳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로도 내려오고 높은 곳에서 올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민의 성격을, 국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군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인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을 잘 읽으면은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 책을 바치는 나를, 선물로 주는 나를 다시 써주라. 이런 거. 결국은 그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필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실망을 한 거죠. 실망을 해서 시골로 가 있는데 피렌체의 청년들, 루첼라이, 알라만니, 부온 델몬티 등등이 자기들이 그 보르첼리 정원에서 귀족들이에요. 마키아벨리를 초청해서 포럼을 만듭니다. 문화과 정치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화정, 누굽니까? 메디치 집안의 왕정을 싫어하는 거죠. 군주제를 싫어하고 공화정이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로마의 내용이 공화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책 로마서 농구를 집필합니다. 군주가 아닌 공화국, 즉 로마서 농구의 헌정사를 보면은 이 로마서 농구의 헌정사는 군주에게 아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고 바로 요 젊은 공화주의자들 루첼라이, 알라만니, 부온 델몬티에게 당신들은 군주보다 낫다. 당신들이 진짜 합쳐서 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탈리아를 통일해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1522년에 이 불행의 마키아벨리가 반메디치 운명에 다시 들어갑니다. 바로 저 루첼라이 등등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클리멘스 7세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아까
줄리아노, 그죠? 바로 뭡니까? 모나리자의 애인 로렌조의 동생 파치 가문으로 죽은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줄리오인데 그 줄리오가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돼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었던 이 마키아벨리에게 연구비를 줘요. 바로 피렌체의 역사를 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쓰고 이제 바쳤는데 1526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탈리아가 이래 있으면은 처음에는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스페인의 침략을 받고 이제는 신성 로마 제국을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메디치 집안이 다시 쫓겨나요. 쫓겨나고 다시 피렌체는 공화국이 됩니다. 공직에 지원을 해서 1527년 3월달에 다시 자기의 자리 임시직으로 들어가려고 선거를 했습니다. 500명의 선거인단 중에 몇 등 했느냐? 꼴찌했어요. 13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서 죽게 돼요. 죽고 나서 1년 있다가 피렌체도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로마 선언권은 1532년에 가서야 재본이 돼가지고 나오고 오늘날은 뭐 이렇게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읽었는데 아마 책 인쇄만 해도 책값 인쇄만 해도 먹고 살 건데 그죠? 당시 마키아벨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러나 진정한 마키아벨리의 수제자가 탄생합니다. 그건 누구냐? 한참 후에 로렌조 2세의 딸, 그러니까 대로렌조의 정손녀입니다. 정손녀인데 카테리나 메디치니, 카테리나는 유럽 역사에서 대단한 여성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군주론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군주론을 읽기 전에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왜 시오노 나나미만 하더라도 위대한 작가죠. 또 마키아벨리도 위대한 작가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친구라 그랬느냐? 마키아벨리나 시오노 나나미나 똑같이 로렌조와 같이 해군을 타고난 사람 아니다. 귀족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단지 머리만 있는 사람들인데 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능력과 자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나를 찾아줄 거다. 나를 기용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에 쓰임새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주론을 읽고 로마서 논고를 읽고 책 읽을 거 많죠. 여러분들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우리나라 르네상스 연구로 유명한 연세대학 김상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들 아주 평이하게 쓰였어요. 대단히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